TVON 시사라디오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세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즌2 업그레이드 버전. 지난번에 저희가 제1회 북한의 대남 전략 이것을 업로드를 했어요. 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 북한의 대남 전략 편이 업로드 됐는데 반응이 예전에 시즌 1과는 완전 달랐어요. 핫했어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역시 전문성의 강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뵙는 도태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잠깐 미뤘던 것은 한번 허광일 위원장님이 결석을 하셔가지고요. 이분은 없으면 안 된다.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 자유통일 동상다몽이 그냥 문 닫는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의 주제는 북한의 거짓말입니다. 북한 체제를 위한 거짓말. 처음에 저희가 백두혈통으로 좁혀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뭐 위임맞이 어쩌고 하는 것, 백두칭송이 어떻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시급해서 미리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백두혈통 포함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김 박사님이 없으면 우리가 시즌 2가 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유통일 동상다몽을 진행하면서 언젠가 제가 북한은 공포와 기만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한 기만이 이제 거짓말이죠. 조금 좀 시니컬한 표현이 되겠지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새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한이 하는 거짓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바깥을 향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자기 내부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먼저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는 거짓말을 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우리 현대사 민족사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게 6.25 동란인데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소련제 전차를 동원한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연출한 김일성 집단이 이 6.25 동란을 미제 침략이라고 주장을 하고 7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미국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또 이 전쟁의 승패를 논하는 게 좀 의미가 없지만 북한은 굳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평양에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또는 기념탑 등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위영수 여사 저격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앙산 폭파, 대한항공 칼 858편 폭파 사건 등등 최근에 천안함 사태까지 크고 작은 숱한 도발을 저질렀죠. 그런데 자기들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자기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반성이나 사죄를 안 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에 남북한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합의를 하고 회담도 하고 했는데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생전에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수령이 나서 직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일성 죽고 나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의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유언이면 만들지를 말아야죠. 만들어 놓고 유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기만은 제가 한번 다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너럴 셔모노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평안감사 박규수와 철산부사 백낙연이 간민을 동원해서 격침시킨 사건이 저너럴 셔모노 사건인데 북한은
이것을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가 간민을 이끌고 격파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김일성의 회고록에 보면 자기 증조부 김응우가 산땅지기였다고 나옵니다. 남의 묘를 봐주는 산땅지기. 근데 산땅지기가 무슨 재주로 제너럴 셔먼호를 폭파시켰는지 격침시켰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김일성 할아버지 김보현이 있는데요. 워낙 그 농사꾼이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은 숭실중학교 중퇴인데 이 양반은 조선국민회라는 그 반일 단체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선국민회를 김형직이 뭐 창설하고 지도하고 또 이 조선국민회 중심으로 3.1운동이 평양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나중에는 중강전에 가 있었다, 뭐 조선의 국민회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행세를 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의 항일 역사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부터 시작을 하는데 1926년 10월에 만주 화전현, 굉장히 꼴짝입니다. 거기에 화성우숙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단체가 만든, 정의부가 만든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김형직이 자기 아들 김성주가 민족주의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아마 입교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김형직이 3월에 입학을 시켰는데 김형직이 6월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6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길림으로 가요. 그런데 10월에 여기에서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죠. 이거는 김일성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만들었다고 이제 우기는 케이스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첫 공산주의 혁명 조직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현대와 그 이전을 나누는 시대 구분을 하는데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1920년 10월 이후가 현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시원이라고 하는 카륜회의가 등장하는데요. 1930년 6월부터 7월 길림성 장춘현 카륜에서 김일성이 카륜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보고 내용 안에 조선혁명의 주체 노선이 천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기원은 1930년 카륜회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카륜회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혼자만 자기들만의 독백에 불과한 거죠. 그다음 이제 1932년 4월에 김일성이 그 만주 안도에서 반일인 민주격대를 결성했고 그것이 나중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발전했고 강복 이후에는 조선인민군의 모체가 됐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실상을 보면 김일성이 1930년에 그 이종락이라고 하는 길강 지휘부의 그 지휘자 밑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이종락이가 체포되니까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살피다가 자기 어머니가 있던 안도로 도망을 갑니다. 안도에 가보니까 마침 중국인 우사령이라는 사람이 구국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반일 활동을. 그래서 거기 별동대에 편입이 되는데 이 별동대는 한 15, 16명 정도 되는 그 정치 공작대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선무 공작,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반일이 민주격대를 했다 어쩌다 해가지고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고 나중에는 김정일 등장 이후에는 조선인민군 창건절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다시 2월 8일로 바뀌었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가장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조국 광복회가 있습니다. 조국 광복회는 1936년 2월 남우두회에서 김일성이 결정하고 5월에 동강에 의해서 최종 창설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조국 광복회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족 통일 전선체인데요. 1936년 7월에 35년 7월에 국제공산당이 이제 코민테른이 결정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받아서 8월 1일 신방침으로 공포를 하죠. 그 연장선상에 등장한 것이 조국 광복회인데 이걸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가 남우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조국 광복회 공식 명칭은 제만 조선인 조국 광복회고 거기에 발기자로 서명한 조선인은 오성윤하고 리동강입니다. 이동강. 이 두 사람은 진짜 걸출한 항일 운동가죠. 김일성하고 비할 바가 아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거 모두 김일성이 자기가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보천보 전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이 보천보에 들어가서 큰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국내 당시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었죠.
그런데 고천보는 한 300호 정도 가구가 사는, 또 일본 경찰 한 5명이 주재했던 조그만 산골 마을입니다. 여기에 빨치산들이 들어가서 불 지르고 뭐 총 좀 난사하고 삐라매짱 뿌리고 보급품 노획해갖고 도망온 게 전부예요. 그런데 당시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 항일 활동가들이 국내 진공을 거의 못하게 됐죠. 상황이 엄혹해지니까.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호해를 뿌리고 뭐 했었고, 현지 특파원을 파견하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 바람에 이제 김일성 이름 석자가 크게 알려지게 됐고, 훗날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옹립되는데 한몫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역은 북한의 김일성이 아닙니다. 그 실례로 최근에 제중동포 작가 유순호 씨가 그 김일성 평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작년에 상권을 내고 이번에 중권 하권을 냈는데, 하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천보 전투 당시 김일성은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다. 보천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휘했던 실질적인 인물은 그 항일연군 2군 육사, 소위 김일성 부대의 참모장이었던 중국인 왕작주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진실일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선화라는 분이 함경도 사람인데, 이분이 그 조국광복회 국내 총책이었던 박달의 심부름을 하면서 김일성 부대와 접촉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나중에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들어갈 때 길 안내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훗날 자기가 이제 함경남도 정평군의 인민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김일성이 현지 시찰을 와서 반가워서 봤더니 그때 자기가 안내했던 그 김일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그거 말고도 뭐 박금철이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강복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가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서 그때 김일성하고 만났던 그 김일성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등등 해서 김일성이 그 보초보 전투에 주역이 아니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해외 도피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40년 10월에 김일성이 만주에 있다가 소련 경내로 도망을 가죠. 이것도 사실은 그 김일성의 상급인 왕덕태와 위증민이 그 방침을 결정해요. 40년 3월에 결정해서 11월부터 빨산 잔존 부대들이 소련 경내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김일성은 자기가 8월에 결정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사실은 그 잔존 부대 가운데서 소련 경내로 도망간 가장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도망갔어요. 또 상급인 유증민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건넜기 때문에 훗날 그 항일연군의 최고 상급이었던 주보중이 김일성 동무에게 책벌을 줘야 한다라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문건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 신화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 엄청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어서 이 얘기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김일성과 그 일행이 1940년 10월에 수이풍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그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도 같이 동행을 했죠. 근데 넘어갈 당시에 이미 김정숙은 수태한 몸이었습니다. 애를 뵌 임신부였죠. 그래서 이듬해 2월 16일 날 그 남야행이라고 하는 보로실로프 근처, 지금 우스리스크 근처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김정일이고요. 어릴 때 이름이 아명이 유라입니다. 근데 북한은 김정일이가 42년 2월 16일 백두산에서 출생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사실 김일성이 그 야행에서 만주로 출격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번 있는데요. 남야행에서 41년 4월 1일 날 위증민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정찰 임무를 띠고 나간 것이지 전투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오게 되는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때 김정숙이 같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김정숙은 야행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뗀 적이 없고요. 만약에 북한의 주장대로 김정숙이 같이 가서 백두산에 미령을 꾸리고 애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군기 이탈입니다. 명령하고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백두산에 가서 놀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뭐 백두산 북쪽에 야영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청봉미령 뭐 무슨 수경지 뭐 간산봉 전투 이런 얘기를 많이 늘어놓지만 그 다 백두산 북쪽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생가라고 하는 소백수는 백두산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백두산 남쪽에서 전투를 했다거나
또 뭐 미령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 때문에 그것을 깨맞추려고 조작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이 엄청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예. 어디서 태어난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북한은 아직도 그 봉건 사회라서 자기들은 봉건 타파한다고 하는데 봉건 사회라서 백두산의 전기를 받고 난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죠. 김정일이. 그래서 억지로 만들었다가 북한의 그 부주석인 임춘추가 사석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랬다가 된통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허 위원장님 이런 거짓말들이 다 믿어졌었어요? 예, 대다수가 이제 조직적으로 이 부문을 신뢰시키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믿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는데 어찌 보면 좀 북한의 상황을 비판적이라기보다도 좀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정말 의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김정일 시대 후반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 고난의 행군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에도 많이 그 북한 주민들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정일 역사, 김일성 역사 이것이 허구라는 걸 많이 알고 들어갑니다. 예전에 구호나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참 믿기지 않는데 그거 본 적 있으시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북한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조선농당의 업적을 계승한 전투적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청년 동맹에 대한 질적 강화를 위해서 정말 그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청년들 밑에 소년단원들은 해마다 4월이 되면 배아오미 천리길이라는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겨울에 광복의 천리길 행사라는 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그 날조된 김정일의 역사를 따라 배우기 위한 노동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백두밀령까지 가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이 고향집입니다. 그 고향집까지 가는데 이제 그 구호나무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청봉밀령에 가면은 그게 이제 유리에다가 그때 당시 조현 청년들은 일어나라 하는 뭐 그런 걸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면은 그때 당시로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역사적인 타당성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들어와서 김정일이 당 사업 전면에 나서서 이제 김정일을 부각시키는 과정에 80년대 중엽일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구호나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청봉밀령의 그 구호나무는 아름드린 나무예요. 그렇게 꼭대기가 잘리기도 하고 이런 나무들인데 80년대 중엽에 김정일이 당삽 전면에 나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전면에 나서니까 그때 당시 구호목에 도저히 한 40-50년 되는 그런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약을 묻히게 되게 되면 백두, 강명성, 천하 무슨 여장군, 김정숙 그다음에 김일성 이런 그 정말 저희로서는 상상 외 이런 구호들이 그때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호가 실제 70년, 40-50년 전에 쓴 구호라면은 어떤 시약을 뿌려가지고 그런 글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호는 아마 조작된 구호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좀 예리하게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북한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 생활이 힘들 때에는 그 사회에 대해서 배타적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동반해가지고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다 믿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 구호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호나무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만주나 그 백두산 인근의 구호나무가 어떤 구호가 적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 조선 독립 만세 뭐 이런 거죠. 뭐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런 순수한 우리 그 독립에 대한 기대나 바람 같은 것이 표시된 발사람들이 뭐 활동하다가 쉬는 시간에 나무에다 칼로 이렇게 새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일 등장 이후에 만경대에서는 뭐 발견되고 뭐 전국에서 다 발견돼요. 이제 이때부터 조작이 들어간 거죠. 그게 함경 남북도 쪽에 많았습니다. 그 고목이 심포 쪽에서도 발견되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요. 어쨌든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를 과장하고 뭐 조작하고 하는 걸로 일종의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 황장엽 선생님도 이쪽에 오셔가지고 김정일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판했지만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닥 이제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이런 태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일성이 혁명 역사를 조작한 역사가 너무도 오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진실로 둔갑한 거죠. 그래가지고 김일성은 어찌 보면 신과 같이 믿었지만은 그래서 아마도 김정일의 혁명 역사는 우리도 왜곡됐다고는 보질 않았습니다. 조작됐거나 왜곡됐다고는 보질 않았는데 추후에 이쪽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북한의 혁명 역사 날조는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걸 우리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6.25 전쟁이 김일성에 의해서 일으킨 전쟁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북한에서 저는 6.25 전쟁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건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971년도에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제가 좀 글을 좀 잘 써가지고 우리 군사부 사단장 이력서를 제가 썼는데 그 이력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20일 전에 압록강을 도강해가지고 강원도 이쪽 지대에 와서 3일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참전했다, 뭔가 우리 진격을 했다는, 남침을 했다는, 이가 생생히 개인 기록화된 그게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력서의 기본 그때 당시 장군들은 왜냐하면은 전투 기록이라는 게 상당한 큰 영향력을 승진 과정에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빼놓고 쓸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6.25 전쟁은 이미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서 이미 조직화돼 가지고 결정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됐죠. 북한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라고 생각될 만큼 거짓말 자체가 뭐 쟁점이 안 되는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이 신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사실은 신앙으로 믿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 신화에 대해서 남한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합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이렇게 많은 거짓말, 허탄한 거짓말들이 통용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압도하는 진실이 있다. 그게 항일이다. 그게 독립운동이다. 일본을 대항해 싸웠다.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 약간 이런 합의인데요. 사실 이 합의를 지금 한국 지도층도 또는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긍정하고 있다. 도 변호사님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 중에 북한이 갖고 있는 신화와 통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북한의 거짓은 앞으로 향후로도 인류가 상당히 연구할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뭐 체제가 체제 유지를 위한 거짓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고전적으로 뭐 각 폴리스마다 자기들의 신화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의 거짓말이 유독 저는 특이한
경지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신화나 그 건국 혹은 국민의 상상적인 어떤 결집을 위한 의미 부여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의 팩트 자체를 사실관계 자체를 그 왜곡하고 말살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당화해서 나중에는 그 종국에는 사실이라는 것이 발붙일 자리까지 없게 만드는, 그래서 발제에서 도대체 진실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런 한탄이 나올 정도가 된 거죠. 즉 이것을 기존의 어떤 체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짓말이 없는 체제가 있느냐라는 차원과 뒤섞어 버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달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체제의 핵심에 거짓이 있습니다. 체제가 어느 정도 거짓을 포함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진실을 반대로 철저히 말살하는 데에서 체제 유지를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간 것은 인류 역사에서 북한 정도까지 간 것이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 부분만 하고 아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게 된 게 2년 전 탄핵 사태 이래 그 영향이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자유체제의 바탕은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진실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 도달한다는 것은 항상 어렵고 역사는 계속 새로 써도 그것이 과연 확정된 진실일지 항상 열려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진실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데, 지난 2년 전 충격적인 사태에 이르러서 반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것이 국가의 중심에 제도화된 폭력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변희재 씨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태는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북한화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보이고, 조금 뒤에 더 상세히 그런 부분을 반성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강의하신 중에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도 변호사님 얘기도 같은 생각인데, 공포와 기만. 근데 정말 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오면서 대법원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큰 그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좀 그림도 참 좀 공포스럽고. 내용이 어떤 내용? 박근혜 이명박 국정농단의 원흉은 양승태다. 그런 걸 보면서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한 맥을 보는 게, 저는 개인으로서도 요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요. 또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기업인으로서 돌아가는 한국의 상황, 경제 상황도 공포스럽고, 그리고 또 기만 쪽으로 가면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다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부터 하는 얘기부터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뭐 밑에 있는 청와대에 일하는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공포라고 기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정말 애석하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현재 이 상황에 너무 현실적으로 이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공포스럽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게 어떠한 법에 저촉돼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만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오늘 개탄스럽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의 자유민주주의 학습을 위해 김정은을 한국으로 오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과연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를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쉽게 동의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부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일찍이 스위스에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삼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것이 사실 에릭 크립튼 표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미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김정철, 김정은 그 형제들은 더 충분히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누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북한의 거짓말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북한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가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거짓말을 허용해주고 있는 이 사회적인 합의를 심지어 그것이 대한민국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걸 허용하거든요.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오늘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아이들을 기르는 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떤 가치로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모든 이 집단이 이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어디에 그러니까 기사로 발표가 되면 고지 그대로 그렇대라고 하고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페이지에 나온 그 이게 12월 1일 날 발표된 그 포스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만에 언론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님의 현지 지도에서 6만 톤 물고기 잡았다는 보고에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수산사업소에서 해마다 3,000톤의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노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 공급하는 데 대하여 가업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산수해보면 알거든요. 3,000톤이면 이분들한테 300g씩 다 못 나눠드립니다. 예, 이거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또 포스팅을 하셨어요. 계산하면 2만 한 700명 되죠. 27,397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이에요. 3,000톤이면. 근데 이 29,397명의 어린이 뭐 노인들밖에 없나요? 이 2,500만 되는 주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김정은 그러니까 이거를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이 위대하신 뭐 김정은 위원장님 뭐 그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정말 미친 사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현 문재인 정권이 미치지 않고는 국민이 이렇게 그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심각한 표현이어가지고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이 다 뭐 일반인이 안 달 수도 있지만 그 참 궁금한 거.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이 폐쇄된 사회잖아요. 아까 출국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이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회 내에서 북한의 기만이나 공포가 통한다든가 그런 신화적인 김일성에 대한 조작된 이야기들이 뭐 통한다든가 그거 다 이해가 된다고 치면은요. 근데 다시 이제 남한으로 건너와서 아까 얘기하신 것부터 지금 모든 그 코드는요,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는 반일이라든가 아니면 반미라고 하는 기본적인 코드를 깔고 그것들을 계속 미국 제국주의라든가 일본에 대항한다는 얘기. 근데 아까 그 무슨 위원회인지 그 위원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멀쩡한 청년들이에요. 청년 그 대학생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활동들을 대낮에 광화문이나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흐르고 있는 이 정신 세계는 이 북한이 아닌데 우리 지금 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이단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거기 등장하는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은 일반 학교가 아니고 고아들 중에 타가소에 해당하는 게 육아원이고요. 고아들 중에 유치원에 해당하는 것이 애육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원은 소학교, 북한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그다음에 그
중등하고는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추 그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물고기 잡아서 초등학원이나 뭐 양로원에 보냈다는 사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 인민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보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나는 저런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하다고 해석을 하는 저게 내가 보기엔 저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제가 우리 김 박사님한테 그 말씀에 또 붙여 말씀드린다면요. 북한에서 3,000톤이요, 2만 톤이요 이렇게 생산한 물고기를 말입니다. 전국의 이제 고아원이라든가 애원이라든가 이런데 실제 수송 체계가 잘 되고 관리 체계가 잘 된다면 가능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 많은 물고기를 저장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그 추운 겨울에도 빨리 부패되는 게 물고기가 아닙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과 기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통령도 거짓과 기만으로 탄핵시키듯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게 이미 중독돼 있고 거짓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북한의 거짓말을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같이 지금 믿어주고 있는, 근데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오늘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여쭤볼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인간의 이성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똑똑한 분들이, 종교인들조차 이렇게 휩쓸려가는 걸 보니까 이것은 어떤 거대한 어떤 악마성, 악의 어떤 그 세력에 태풍처럼 이렇게 휩싸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비록 우리들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진정성을 갖고 계속 우리가 저항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존재할 때 어떤 다른 큰 선한 힘이 그것을 아마 제압하실 거라고 믿어져요. 너무 이상한 현재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근저에 자유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취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한 우리 자유체제 지식인 혹은 자유체제 구성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보면 위임맞이 환영단에 대해서 자기는 당연히 그런 입장과 같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얼마 되겠느냐 이러면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놓으면 저절로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당 의원들이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피상적이고 극히 위험한 인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구의 기독교를 바탕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너무 잘 반대를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고, 그 자유를 남용해서 신이 강생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참혹한 지경을 할 때까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그런데도 신은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다고, 그것이 서구 문명엔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자유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남용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잘 방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너무나 취약하게 남용하거나 그 소중한 걸 깨뜨려버리기 쉬운 존재고, 자유체제도 그걸 잊어버릴 때 곧 거기에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잘 좀 되새겨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
다 이렇게 속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부흥이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큰 자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민족이 더 우선하는 걸까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 아주 건강한 좋은 교회도 전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체제에 대해서. 오신 김에 목사님 한 번만 더 이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찬성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이 일단은 여러 가지 결점도 있지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조상은 서로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영국, 우리 할아버지는 프랑스, 독일. 그런데 손자들은 같은 국민인데 헌법과 법치, 그 진정한 의미의 진리와 정의 안에서 좋은 건강한 한 국가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이념으로 물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너무 위험하고 오용될 소지가 큰데 우리나라 이 여당은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북한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때로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아주 답답했어. 예, 근데 저는 민족이란 걸 다룰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그렇게 사람들을 휘어잡고 갈 수 있는 데는 민족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속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나 자기 태어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그런 것처럼 본능적인 어떤 뿌리랑 연결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제 이성적인 어떤 공격으로 민족이라는 그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당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현명하게 그 민족이라는 것에는 그것이 단지 환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본능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잘 각인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그 뿌리에 기생해서 굉장한 괴물을 키워가지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전체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독의 셈이 된다는 것을 잘 경계하는 그런 현명한 정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민족 하는데 사실 북한이 괴롭히는 대상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납북해 간 사람 중에서 외국 국적인 사람은 저는 다 송환해 줬고요. 일본인조차도 모두 송환해 주었고,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테러하지 않는 나라로 북한이 좀 유명해요.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로. 북한이 괴롭히는 대상은 제일 먼저 북한 국적,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피를 갖고 있는 다른 타 국적 사람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안 건드려요.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서 우리 민족만 괴롭힙니까? 이거 위선 아닐까요?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는요, 북한이 대남적화 통일 전략을 근대에 와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궤도를 바꿔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홀 속에 우리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런데 우리 아시겠지만 황당엽 선생님께서 계실 때에 북한 수령 독재를 이기주의, 폭력, 기만 이 세 가지를 독재의 기본 정의로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 그거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경제적 차이, 그 다음에 정치적 차이, 어떤 이런 순상 차이에서 이미 이제 와서 외형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홀돈 간판을 열고 실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대남 공작원들에게 주어진 교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시집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그때 30년 전에 심지어 40년 전에 김일성이 구상했던 바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둘, 심지어 사람들이 의식 계몽까지도 김일성이 교시대로 움직였다는 이 자체는 북한식 기만과 거짓과 선동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수혈돼 가지고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 기만과 북한식의 그런 역사 날조에 물들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독자적인 우리 대한민국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나라를 부강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주인된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 주제는 좀 사실 좁혀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철학적인 주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에 김정은 답방이 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답방을 둘러싸고 과연 대한민국이 이 북한의 거짓말과 이 거짓 체제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쟁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김정은이가 와서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 전제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그 김정은과 어떻게 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해서 지금 평화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가 발표했던 이만 숱한 거짓말들, 또 우리에게 저질렀던 숱한 그 반인륜적인 행위,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부끄러운 기색도 안 보이고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들하고 평화를 얘기한다고요? 또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괴롭혔지만 김정은 김치 집안은 자기 민족을 저렇게 눈가기를 막아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들하고 무슨 평화를 합니까? 이 말이 되나요?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평화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예, 그 김정은 입국이죠. 입국은 허용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김정은의 입국은 그 김정은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정한 면책 효과적인 후광을 주기 쉽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우리 국내법에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상 입국 즉시 중형으로 다스려져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반국가단체의 수개에 불과한 자가 외국 원수로서의 면책특권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그러한 체포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책임도 묻게 되지 못하면서 버젓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휘젓고 게다가 위인이라는 일각에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다닌다는 것은 헌법 질서와 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국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20만 정치범 수용소의 주민들의 고통과 참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반양심적인 행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인 총궐기로 저항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70년 이상 이 정말 지겨운 현상 유지 상태가 어떻게든 좀 타파되는 거, 브레이크드로 되는 것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민족이 그 뭐 조국, 마들랜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근원적인가 이것을 놓고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대 합리주의 전통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이래 이 담론까지 갖고 오는 것은 너무 복잡해지죠. 대신 적어도 김정은 답방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환영하고 또 위인을 칭송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용해서 온다고 한다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에요. 일반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만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정은 답방은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법치적인 얘기하셨고 국제정치적인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국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답방이 지금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방한도 아니고 방남으로 우리 언론이 그래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실망을 했는데요. 사실 김정은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좀 제발 방문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해도 저는 현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쪽에 그 방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이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핵 완전 폐기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김정은이 글쎄 방남을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겠지만은 절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이 방남한 즉시 범죄자로 반인도주의 범죄에 의해서 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 흐름이고 또 실제 그런 현실적으로 결사대가 조직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김정은도 이제는 확실한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우리 그 방한이 우리 국민들이 통일염원에 불을 달면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남과 북 사이의 어떤 첨예한 대립을 치닫게 하는 발화점이 될까봐 그게 더 아쉽습니다. 뭐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당장 통일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보여요. 그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라든지 그런 이권들을 계속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생각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나중에 정말 두려운 좀 천벌이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탈북하신 목사님을 한 분 배웠는데 그분이 그 얼마 전 최근에 탈북을 하신 분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건 남한 사람들 좋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 북한에서 지금 억압당하고 탄압당하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김정은 정권을 위하는 일이지 정말 이 진정한 자유통일,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박 여사님이 거의 결론을 가름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깬 것은 동독 주민들이었어요. 그 당시 콜 수상은 동독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동독 호네크를 이은 크렌츠 수상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동독 주민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서독의 지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서독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까? 좀 찾아봅시다. 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또 세우고 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저희가 약간 좀 부드러운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의 거짓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김 박사님 끝내기 전에 뭔가 좀 메시지 좀 주세요. 이거 북한의 거짓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골랐는데 사실 뭐 그 북한의 김일성이 강복 이후에 뭐 간동군 100만을 때려 부수고 조국 해방을 달성하셨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제 어떻게 들어왔니 강복 이후에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다 그냥 사흘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게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반세기도 안 돼서 또 당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회는 너무나 불행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북한의 거짓말뿐 아니라 남한의 거짓말에도 대항하는 강력한 진실의 군대를 키워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인으로 와주신 두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